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지금 2025년 9월 중순의 글로벌 경제와 투자 시장의 핵심 동향입니다. 네. 경제 브리핑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금리부터 유가, 또 중국 상황,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까지 중요 흐름들, 그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들 속에 있는 그 핵심 정보, 또 통찰, 뭐랄까 그 숨겨진 의미까지 좀 뽑아내서요. 네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떤 점들이 특히 눈여겨볼 만한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미국부터 시작해야겠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2.9% 올랐다고 해요. 전달보다 상승세가 좀 더 커진 건데요. 네, 좀 올랐죠. 그리고 변동성 큰 에너지랑 식료품 빼고 보는 근원 물가, 이것도 3.1%면 여전히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이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좀 점처럼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네. 시장에서는 연준이 설령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굉장히 신중하고 점진적일 거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 속도가 문제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 숫자 자체보다도 이 수치가 특히 좀 까다로운 점은요. 지난 몇 달간 좀 안정되는가 싶었던 서비스 부문 같은 곳에서 다시 상승 압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서비스 물가가 다시요? 네. 이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낳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 그 질적인 측면에서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 즉,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게 관건인 셈이죠. 그렇군요. 정말 연준의 매 발언, 매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아주 숨죽이고 있는 그런 형군이네요. 그럼 소비 쪽은 좀 어떤가요?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늘어서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숫자는 괜찮죠? 이게 혹시 앞으로 관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에이 어차피 살 거 미리 사두자 하고 이렇게 당겨 쓴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발표된 소매 판매 증가율 자체는 견조해 보이지만 그 배경에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구매라는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지속 반응한 소비의 힘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시적일 수 있죠. 따라서 이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비 흐름인지 아니면 반짝 효과였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에 힘이 실립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련이 여전히 강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한 착시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거죠. 네. 미국 상황이 이렇게 좀 복잡하다면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여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돌면서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네, 많이 안정됐죠. 근원 물가 역시 1%대 중반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물가 수준은 우리 통화 정책에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국내 물가 지표만 딱 놓고 보면요. 확실히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지난 회의에서 금리는 일단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죠. 아,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네, 심지어 금통위원 중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소수 의견까지 나왔으니까요. 아, 소수 의견까지. 물가만 보면 정말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또 바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에요.
딜레마군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짚고 있듯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최근 다시 좀 꿈틀거리는 듯한 부동산 시장 관련 리스크, 이게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랑 부동산. 그렇죠. 물가는 안정되고 경기는 둔화될 조짐을 보이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가뜩이나 많은 가계비 부담을 더 키우거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속도나 폭은 굉장히 신중하게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본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황도 계속 봐야 하고요. 네, 미국 연준이 저렇게 물가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 쪽 경제 지표는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다는 소식이네요. 철강 생산량이 석 달 연속 줄었고 경제의 큰 축인 부동산 경기도 계속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8월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여전히 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 중 하나인 철강 생산량 감소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확실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정책 발표가 실제 소비나 투자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아, 아직은 불확실하다. 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막상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크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효과가 나온다면 또 얼마나 클지 아직은 좀 안개 속이라는 거군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료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인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기대를 하기보다는 실제 지표 변화를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과 더불어 중요한 게 또 유가 동향이죠.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60달러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러시아 정유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처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요인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 협의체죠. 여기서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거라는 예고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현재 유가 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힘들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줄다리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이 공격받는 등의 지정학적 위험, 이런 건 당장 원유나 석유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 협의체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규모 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시장의 공급을 늘려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유가 상승을 좀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정말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네요. 그럼 전망은 어떤가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라고 하죠. 여기서는 앞으로 오펙 플러스 외에 다른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원유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경우는 내년 평균 유가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배럴당 60달러대 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유지. 종합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 요인이 좀 더 우세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미국, 한국, 중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
그리고 유가브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좀 상반돼 보이는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투자 전략이라는 그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 시장부터 볼게요. 네, 채권요.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 모두 결국 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쪽, 즉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오르는 장기 채권의 비중, 이걸 전문 용어로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듀레이션.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듀레이션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해서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자료는 제시합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장기채 비중을 늘리되 나눠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만약 미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끈적끈적하게, 영어로 스티키하다고 하죠. 그렇게 유지된다면 아, 끈적끈적하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역시 미국 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미국 증시가 현재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연준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작, 그리고 둘째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확인되는 거죠. 금리 인하와 이익 증가. 네, 특히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 이런 주식들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이들 성장주 랠리도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재무 구조가 튼튼하거나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우량 성장주 또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 그리고 꾸준한 배당이 키워드가 되는군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조언은요? 한국 주식시장은 국내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국내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아무래도 내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배당주가 주목받을 수 있겠죠. 네, 내수주, 배당주. 또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국면이라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IT나 화학, 철강 같은 경기 민감형 중간재 업종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의할 점이 있겠죠? 네, 역시나 단서가 붙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면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는 다소 낮춰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원자재 쪽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중에서는 역시 유가가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그래서 원유 선물 같은 상품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유가 움직임에 연동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나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에너지 기업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아, 간접 투자가 더 낫다. 네.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금속의 경우는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건설 경기가 실제로 살아나는 신호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산별 전략과 함께 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강조된 조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기에는 특히 더 중요한 내용일 테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특히 이번 주처럼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 결과 발표 같은 굵직한 정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주간에는요. 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현금 보유 비중을 의도적으로 조금 더 늘려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요. 현금 비중 확보. 네,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활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이 정도 손실이 나면 일단 빠져나오겠다는 자신만의 손실 제한 원칙, 즉 스탑로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두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이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큰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자료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스탑로스 원칙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2025년 9월 중순 현재의 글로벌 경제 브리핑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과 소비의 속내, 또 한국의 완화 기대감과 제약 요인, 중국 경제의 부양책과 그 효과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여러 요인이 얽히고 설킨 국제 유가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별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핵심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여전히 존재하는 물가 부담 및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당히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긴장감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불씨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은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각자의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